안녕하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날씨가 덥더니 어느새 가을이 와서 하늘이 너무 예쁜 요즘이죠. 하늘 보셨어요? 올려다보는 하늘과 높은 곳에서 보는 하늘은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날이 좋아 가족들과 등산을 하러 갔는데 올라가는 건 힘들었지만 정상에 서니 그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힘듦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지만 사람 마음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물론 저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람 말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 거고요. 판결을 받고 싶다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저같이 살아온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 같았던 제 삶에 대해 이제는 말해도 되겠죠? 제 인생이 그랬어요. 늘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막 힘들게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막내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은 아니지만 막내 고명딸로 사랑받고 컸습니다. 나이 터울이 좀 있다 보니 오빠들도 부모님도 많이 아껴주셨고요. 잘해도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오빠 있는 친구들 보면 엄청 싸우고 하던데 저희 집은 안 그랬답니다. 한참 클 나이라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오빠들은 뭐든 저부터 챙겨줬죠. 덕분에 부모님이 마음 놓고 맞벌이로 일도 다니시고 오빠들은 대학까지 다 갔었고요. 하지만 두 분 벌이로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오빠들 등록금을 안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큰오빠는 법대로 진학해서 검사가 되는 목표가 있었고요. 작은 오빠는 아직 꿈은 없었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저희 집에서 당연한 일이었고요. 어느 날 큰오빠가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고 둘째 오빠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의 한숨이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한숨 쉬다 저랑 눈이 마주치며 웃어주시는데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땐 이미 고등학교 진학을 어디로 할지 정할 시기라 그만큼 머리가 컸는데도 말이죠. 막내는 나이가 60을 먹어도 막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긴 했는데 조금 경쟁률이 높은 과를 지원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고 작은 오빠는 그냥 바로 자원 입대를 하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부모님이 말리셨죠.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가 남자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부모님 모습이 너무 밟혔어요. 어서 빨리 돈을 벌어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했죠. 그 뒤 오빠들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한숨이 뇌리에 박혔던 탓일까요? 저는 상고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공부 잘하는 오빠들 덕분에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나름 학교에서도 상위권이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인문계로 진학할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계셨고 아마 부모님도 다른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바쁘신 엄마가 처음으로 학교에 오셔야 했는데 항상 일하시느라 운동회도 못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게 또 선생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공부를 잘하는데 왜 상고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안이 많이 어려우세요. 네? 저희 미정이가 상고를요? 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인문계 가야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좀 설득 좀 해봐 주세요. 미정아, 상고는 왜 가려고 그래? 누가 상고 가라고 했어? 엄마, 나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 오빠들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지. 인문계는 왜 가는 건데? 대학 가려고 가는 거잖아. 난 대학 안 갈 건데 굳이 인문계 갈 필요가 없잖아.
며칠 동안 오빠들부터 아빠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한번 고집 피우면 절대 꺾지 않는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고로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성적도 물론 좋았고요.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내가 목표로 했던 은행은 근처에도 못 갔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참 세상은 인맥으로 돌아간다고 내정받은 건 저였는데 무슨 연줄이 있는 건지 학교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이가 선발됐다고 하더군요. 그때 좀 힘들었죠. 세상이 다 밉게 보이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뀌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은행 대신 제법 큰 공장 회계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뭐 힘들게야 하겠냐고 주판만 두드리고 서류 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주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책상은 어디 있는지 전 계산은커녕 매일매일 청소만 하다 왔어요. 선배들이 자기 빨래까지 가져다 놓은 것도 분말 없이 빨아야 했고요. 그 시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건물이 어디 있었나요? 호텔에서나 나왔겠지. 추운 겨울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손빨래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요령이 너무 없었던 거죠. 빨래하고 들어오면 손이 얼어 타자를 칠 수가 없어 사무실 일은 더 못했고 그러다 보면 일 느리다고 구박받고 계속 그런 일상의 도돌이표였습니다. 심부름도 한 번에 시키는 법 없이 다녀오면 다른 사람이 불러서 또 시키고 뭐 그런 식이었답니다. 그러니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감인데 저희 때는 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녀야 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골이 나기도 하고 오기가 나서 어디 두고 봐라 하는 마음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얼어있는 손 녹여서 일하고 선배들이 일 시키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해서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정리 다 하고 퇴근하길 반복했어요. 인생의 암흑기를 말하라고 하면 딱 그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계속되는 법은 없잖아요. 점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업무도 조금씩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 청소보다는 공부 쪽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 전 제자리를 찾은 사람 마냥 업무 처리를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 또 청소를 빨래를 시킬까 싶어 얼른 업무를 처리해 나갔죠. 물론 배울 것도 많았지만 크게 실수하는 일 없이 빠른 속도로 처리하다 보니 선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에게 일을 주더라고요. 어느새 반대로 선배들이 저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제 일을 덜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제가 입소문이 난 건지 비서실로 발령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비서실까지 가는 건 좀 눈치가 보여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도 되는 곳인지도 알 수 없었고 여기보다 더한 곳이라는 소문에 두려웠거든요. 선배들을 다 제치고 이제 막 20살 갓 넘은 제가 비서실이라니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월급도 처우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령이 나서 묵묵히 책상을 정리하는데 선배들이 다가오더군요. 해코지할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여자들의 시기 질투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껴본 저는 그저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선배들은 진심으로 절 축하해 주셨어요. 미정아, 여기보다 더 힘들 거야.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그래도 너라면 잘할 거야. 힘들 땐 놀러와. 우리가 비서실 애들 욕 다 들어줄게. 밉상 같던 선배들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니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자들만 우정이 있는 게 아니죠. 여자들 우정도 만만찮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그동안의 고생은 싹 잊어버리게 되더니 통장에 착착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군대 갔다 온 오빠들 몰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고도 돈 쓸 데가 없던 저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땐 돈만 벌면 된다 싶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자격증은 학교 다니면서 땄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곳도 충분히 좋은 곳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조언도 좀 들리게 되고요. 여자도 좋은 대학 나와야 해. 좋은 대학 아니라도 대학은 나와야 해. 그래야 대접받아. 봐봐, 김대리하고 나하고 입사 동기인데 그때 월급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알아? 살기 싫더라고. 김대리 타자도 한글 문서 작업도 못하던 놈이란 말이야.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선배의 말에 역시 대학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건 무척 어려웠습니다. 졸업한 지도 좀 되었으니 기억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직장인들을 받아주는 야간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쯤 큰오빠는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회사를 다니다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던 작은오빠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집안의 경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네 플랜카드도 제가 걸어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우리 오빠들이 이만큼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었죠. 그걸 보며 부모님이 웃으시는 걸 보자 제 마음이 다 편해지더군요. 뭔가 다 이룬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정작 저 스스로는 이뤄놓은 게 하나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을 계기로 전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외엔 저는 계속 저금을 했어요. 투자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냥 무작정 이율 좋은 은행 찾아 적금 넣는 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야간 대학에서 저처럼 뒤늦게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온 남편을 만나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바빠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 해본 적 없는 연애를 나이가 제법 차서 하니 모든 게 다 설레고 마냥 좋았죠. 남편도 무슨 사정인 건지 주머니 사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만났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저희는 날이 좋을 때는 공원 데이트, 추울 땐 따뜻한 오뎅 먹어가며 두 손 꼭 잡고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그러다 추우면 버스를 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궁상이냐 해도 그때만의 설렘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연애를 제법 오래 하다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둘 다 그냥 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결혼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주변 지인들이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더 하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리기도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은 잘 못하더라고요. 별 남자 있나 싶고 남편이 지금 저에겐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던 날 엄마가 조심스레 불러서 물으셨어요. 너무 급하게 정하는 건 아니고? 너 남자 처음 만나서 바로 결혼하는 거 엄마는 좀 별론데 너 선자리도 좀 들어오고 있어. 천천히 연애만 해보는 건 어떠니? 엄마,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아니,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래. 저렇게 짱짱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기죽을 일 없지. 너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그때 엄마도 속물이구나. 약간 실망했어요. 또 오빠들이 잘 나가는 거지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닌데 그걸 남편과 비교하니 화도 좀 났죠. 당장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해도 저희 집 재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저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하기 시작한 오빠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오빠 공부 뒷바라지에 부모님이 가진 것도 뻔히 제가 다 아는데 못된 말로 엄마 속을 좀 후벼 파고 남편과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엄마, 나 냉장고라도 하나 사줄 수 있어? 없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줘.
양가 집안의 양해를 구하고 혼수 예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빈손인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 옷 한 벌씩은 해드리라고 남편에게 봉투를 주긴 했습니다.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시부모님 얼굴이 썩 나를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살면서 잘해드리면 되지 싶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남편도 이해해주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모았던 돈에 신랑 돈 보태서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제 말에 잘 따라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월급의 70%는 적금을 넣었고 혼자 벌다 둘이서 모으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코앞에 두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일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을 놓치면 아이 크는 걸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저축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제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둔 거였죠. 저희 부모님도 소소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이 없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저의 집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어요. 아이가 크면 자기 방은 하나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더 악착같이 아끼며 어떻게 보면 궁상맞게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옷이 계절별로 2벌이면 좋겠고요. 옷을 언제 사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화장품은 처녀 때 쓰던 거 그대로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뚜껑 열 필요도 못 느끼겠더군요. 그래도 아이 얼굴엔 로션 발라주고 신랑 옷은 계절별로 사주며 오롯이 제 것만 줄여 나갔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돈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저귀값만 해도 사이즈가 커지니 양은 적은데 비싸지고 분유값도 감당 안 될 지경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얼마길래 그랬냐고요?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월급이 적은 대신 칼퇴근에 힘든 일이 별로 없는 곳이었죠. 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튼 둘이 벌다 혼자 벌게 되고 입은 셋이 됐는데 저축은 그대로 해야 하고 남편을 조금 못 살게 굴었던 것도 같습니다. 먹는 것도 그냥 반찬 하나에 밥, 국 정도면 먹는 저와 달리 남편은 안 먹어도 한 상 차려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으니 얼마나 맵기가 불만이었을까요? 한 번씩 친정에서 반찬 좀 주면 잘 차려주지 매일 그런 밥상은 힘들었습니다. 반찬이 생겨도 며칠에 나눠서 먹고는 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른 건 남들 못지않게 신경 써주고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하던 반찬 투정도 하고 짜증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외벌이라 힘든 거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확 변하면 눈치라도 챌 수 있었을 텐데 차츰 변하는 걸 알아채기엔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너무 없었네요. 그냥 단순히 남편이 밖에서 힘든 만큼 더 아끼고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죠. 그러다 드디어 제일 큰 금액이 든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리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이라는 게 발품도 팔아야 같은 값이라 해도 더 좋은 집을 구한다고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세대, 여기 슈퍼 건너편 2층 벽돌집 알지? 거기가 지금 금매로 나왔어. 나쁜 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민을 간다고 빨리 처분해달라더라고. 생각 있으면 보러 와.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집이 금매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보러 갔더니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인테리어도 끝내고 이사날을 언제로 하면 될까 생각 중이었다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집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 집을 꼭 지금 사야 해?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안 좋은데 더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언제 사? 적금 만기됐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금매로 나온 거라 금방 나갈 거란 말이야. 이 가격에 그 집 못 산다고. 됐어. 집은 다음에 사. 부부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싸움 아닌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 길로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은 차차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계약금을 걸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만기 통장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처음엔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 통장을 누가 건드릴 수 있다는 말인지, 요즘은 신원 확인도 잘해서 본인 아니면 통장 거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모님, 2달 전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하시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모바일 OTP도 받으셨네요. 휴대폰 한번 보세요. 대체 누가 내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깔아 해지를 하고 이체를 했다는 건지 멍청하게 그때까지도 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바보 같은 생각만 했죠. 저기 이체된 계좌주 명이 땡땡땡입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떠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걸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나 싶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돈 거래를 할 일이 없어 인터넷 뱅킹도 일부러 깔아두지 않았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천리말리길 같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를 보자 덜컥 눈물부터 나더군요. 자기 방에다 예쁜 침대하고 책상을 갖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금방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에 너무 기뻐하던 아이였는데,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눈에 불덩이라도 떨어진 건지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당신, 얘기 좀 해. 오늘 적금 찾으러 갔다 왔어. 근데 돈이 없더라? 나 빈 통장만 들고 되돌아왔다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 돈을 어디다 썼어? 왜 말도 없이 뺀 거야? 걱정하지 마. 투자 좀 했어. 당신 창기 알지? 그 친구 사업 대박 나서 이번에 확장하는 건데 거기 투자한 거야. 곧 100배로 불려줄게.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알겠지? 100배라는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다 잘못되면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내가 아무나야? 막말로 그 돈 내 월급도 들어갔잖아. 공동재산인데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상의를 먼저 하고 했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러다 잘못되면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잘못될 일 없어. 창기가 그럴 일 없다고 했어. 확실하다고 했다고. 당신이 집에서 살림만 해서 사회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는 알아? 모르잖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공황장애가 온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이상한 증상을 보이더니 회사도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화를 하더니 욕을 하고는 폰을 집어 던지더군요. 느낌이 왔죠. 아, 잘못됐구나. 100배 넘는 수익이라니요. 그건 다단계였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통장에 짱짱하게 찍혀 사람 속이기 딱 좋죠. 그걸 보고 창기라는 남편 친구가 속아서 시작을 하고 친구를 찰떡같이 믿은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한 거였죠. 공중에서 돈다발이라도 뿌려봤으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 오르막을 오르다 정상에 다 왔다 했더니 더 가파른 길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절벽이 나타난 거죠. 남편은 몇 날 며칠 술만 마셨어요. 저러다 급성 간경화로 죽는 건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남편을 다독였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 사라진 돈, 그냥 없었던 돈이라 생각하고 다시 모으자.
그러니 정신 좀 차리고 당분간 집에서 좀 쉬어. 남편도 면목이 없었던 건지 조용히 받아들이더군요. 이미 회사에서도 잘린 상태였고 일할 의지도 없어 보여 제가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복은 없어도 일복은 있는지 마침 연락해본 직장 선배에게서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많았어요. 복귀한다고 하니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되기 전만 해도 성실히 일해온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받는 용돈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건지 저 몰래 오빠들을 찾아가거나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기다렸어요. 전 아이 아빠를 믿었거든요. 다시 일어설 거라고. 외벌이는 힘들었지만 역시 직장 생활은 저의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힘든 일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점심때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경희 아줌마 알지? 저번에 그 아줌마 따라 경매에 가봤거든. 다들 하나씩 적어내길래 그냥 한번 적어냈는데 내가 낙찰받았지 뭐냐? 무려 서울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경매에 나온 건지 모르지만 엄마가 낙찰받은 가격도 그렇게 낮은 금액도 아니었죠. 저에게 돈을 달라고 오신 건가? 드릴 돈이 없는데 괜한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된 걸 엄마는 모르셨거든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네 오빠들도 일하니까 돈 금방 모이더라. 내 새끼들이 다 착하잖냐. 너도 그렇고 벌어서 나 갖다 주잖아. 이 나이 먹고 이제 돈 쓸 데도 없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그네한테 물어보니 괜찮은 거라고 낙찰 받으라 해서 받았어. 그리고 너 시집 갈 때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거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말이야. 이거 너 해라. 엄마. 네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모은 돈 다 우리한테 쓴 거 알아.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이거라도 해서 시댁에서 어깨 펴고 살으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무슨 피해의식인지 없이 살수록 없는 사람을 더 업신여긴다는 거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나요? 전 우리 남편 집을 보면서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나 예물을 무리해서 해가나 봅니다.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다 보니 남편 집에서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긴 했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 친정이 훨씬 나은 집이었는데 많은 무시를 당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임신하며 공부도 중단해 결국 졸업장은 따지도 못했으니 난 고졸이고 남편은 졸업장을 따서 대졸이었죠. 그런 걸로도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돈 날려먹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오빠들은? 오빠들도 결혼할 때 필요하잖아. 오빠나 주지 왜 나를 줘? 그네가 돈 보탰어. 너 주라고 먼저 얘기하더라. 너한테 투자해야 내가 늙어서 편할 거래.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이사갈 준비에 마음이 들떠 있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줄 마음으로 아무 말 안 했고요. 30평도 크다 했는데 50평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평수에 아이방 하나, 부부방 하나, 손님방 하나 해도 방이 남아돌고 시부모님을 모실까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당신 같은 짠순이랑 사는 거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 여자가 어디 꾸미는 구석이라도 있어야 예쁘게 봐주기라도 하지. 화장은 하고 다녀? 회사에서 그러고 다니면 안 잘려? 그 옷은 유니폼이야?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가고. 당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냥 정리하자.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애는 네가 데려가.
내가 혼자 벌어서 그동안 고생한 거 알지? 나도 더 늦기 전에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 있어?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잘하기를 했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돈돈거리며 통장이나 끼고 살았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여보, 그거야. 우리 잘 살아보려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당신도 부담 줄고 집 담보 잡아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고 아둥바둥한 걸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난 이제 그런 거 신물이 나니까 너 혼자 하라고.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 찾아서 둘이 해보던지. 같이 고생해서 왜 그래. 며칠 전에 엄마가 서울에 50평대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아서 나 주셨어. 계약서 받으면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한 건데 거기 위치도 너무 좋고 학군도 좋아서 다른 데 이사 갈 필요도 없어. 평생 쭉 살면 되고 방도 많아서 당신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자. 그래? 그럼 그거 그냥 다시 팔아서 재산 분할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새삼 살자.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이제 고생 끝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더 잘할게. 그동안 섭섭한 게 있으면 다 말해. 다 고쳐볼게.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갔죠. 좀 말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빨리 도장 안 찍어주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어여 도장이나 찍어줘라. 각자 갈 길이 다르면 놔주는 것도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너도 너랑 끝맞는 사람 만나서 새 살림 차리면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뭘 우리 집에 시집와서 기여한 게 있니?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산 거 나 좀 부끄러웠다. 내가 축의금 낸 것만 얼만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예물도 없이. 어쨌든 빨리 해주려무나. 어머니, 그 이 진짜 여자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바람핀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애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하나 있어. 그 여자 집안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구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남편의 뭐가 좋다고 집안 좋은 여자가 따른다는 말인지 그것조차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움받을 짓 한 거 없고 그저 잘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잘해드리려 했는데 그게 성에 안 차셨던가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부정당한 기분에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며칠을 이혼을 한 해 못 한 해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는 제가 데려가는 대신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또 며칠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양육비를 원하면 자기가 아이를 키울 테니 저더러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 모습에 어느 엄마가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해줄 테니 그럼 아이만 데려가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여전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듯 법원에 갔습니다. 저는 큰오빠와 함께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힘겹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남편이 제가 모르는 서류를 하나 더 제출하더군요. 뭐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재산분할 신청서라고 합니다. 재산이라니, 저희는 재산이라고는 아시다시피 남편이 날려먹었던 적금이 다였는데 말이죠. 우리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런 서류를 내? 지금 사는 집 전세금? 그거 반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거 낼 필요 없이. 또 50평 아파트 장모가 준 거 있잖아. 그건 왜 빠뜨려? 날 아주 호구로 하는구만. 아니, 그건 엄마가 나한테 준 거지 당신 건 아니잖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자 큰오빠가 나서서 증여재산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 그때 내 동생 데려갈 때 뭐라고 했어? 손에 무릎 묻혀도 마음만은 보듬고 살겠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그리고 증여재산은 재산 분할에 해당이 안 되는 거 모르나?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뭐? 그 아파트가
재산 분할에 해당 안 된다고? 나 그거 믿고 너 만나는 애인이랑 그거 팔아서 새 살림 차리라고 한 건데. 뭐야, 엄마. 엄마가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했잖아. 나 그럼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아유, 잘 좀 알아보지. 어떡하면 좋니? 너 가게 하나 해주면 새아가한테 아파트는 우리가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엄마가 책임져요. 난 몰라. 잘못되면 다 엄마 탓이야. 지금껏 보고 살아온 사람이 맞는 건지 완전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게 아닐까 했죠.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받들고 살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순식간에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만으로는 이혼이 바로 되지는 않더군요. 이혼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정기간 이런 것도 필요했고요. 먼저 이혼을 요구한 남편은 아파트가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같이 살 마음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요.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 하니 갑자기 그럼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 하더군요. 언제는 나보고 데려가라고 하더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 큰오빠의 도움으로 양육권도 제가 받아오고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이혼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낙찰받아줬던 아파트는 딸과 둘이 살기엔 넓었기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멈췄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다 엄마가 잘 봐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뒤로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세요. 딱 1년 지나고 제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는데 1년 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정남이 떨어진 거에 뭐 더 떨어질 게 있다고 완전히 사람으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애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나 그 여자랑은 애초에 헤어졌어. 그때 잠깐 꼬셔서 넘어갔던 것뿐이야.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허락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건지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 체인을 딱 걸어 잠그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면 그냥 가시고요. 여보, 왜 이래? 자꾸 헛소리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파트 CCTV 영상 따서 입구에 붙여놓을 거예요. 잡상인 출입이 잦으니 조심하라고. 잡상인? 잡상인. 어서 안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니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서 달아나는데 신발이 벗겨져도 모르고 열심히 도망가는 모습이라니 혼자 봐서 아쉬울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쪽을 당했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심했던 게 있었습니다. 딸아이 학교를 찾아간 거였어요.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딸은 아무래도 아빠를 보니 좋았나 봅니다. 딸이 처음 보는 인형을 집으로 들고 들어와 물으니 아빠가 줬다고 말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아이를 꼬시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죠. 저는 바로 큰오빠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부탁했어요. 딸에게도 아빠를 보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민을 하다 전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시부모는 작은 테이블 몇 개 놓고 동네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 날 딱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동영상 줌 기능을 활용해 증거 영상을 깔끔하게 찍어 전 시모에게 내밀었죠. 이 친구들 학생인 거 알고 술 파시는 거죠? 이거 제가 시청에 넣으면 영업정지 당하는 건 아실 테니까 긴 말 안 할게요. 딸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사람 심어서 계속 사진 찍어서 신고할 테니까. 아니야. 저 청년들 학교 안 다녀.
학교 안 다니면 미성년자 아닌 줄 아세요? 좀 알고 장사하세요. 저처럼 몰라서 뒤통수 맞지 마시고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민증 검사는 하셨나요? 안 하셨죠? 정상 참작도 안 되겠네요. 아이고, 이 나쁜 년. 무슨 심보로 그러는 거야? 무슨 심보요? 아줌마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해봐라, 해봐. 해볼 테면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이게 끝인 걸로 아시면 안 되죠. 유통기한 지난 식품 나와도 끝인 거 아시죠? 점검기간 아니라도 신고하면 출동해요. 못된 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잘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가볼게요. 천하의 못된 여자 연기해보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고요. 이제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요.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걸 싫다고 하니 그럼 전화통화 잠깐만 하자고 해서 그러자 했더니 구구절절 사연을 읊더군요. 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전 같이 사는 동안 함께 잘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배신이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전혀 아쉬운 게 없었죠. 진짜 다시 기회 줄 수는 없는 거야? 나 당신하고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 딸은 나 보고 싶어 하잖아. 딸만큼은 만나게 해줘야지. 내가 이혼할 때 당신이 나보고 키우라고 해서 딸한테 아빠는 자식 같은 거 안 키운다고 했다고 다 말했어. 그러니 신경 쓰지 마. 그럼 우리 엄마 가게 신고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당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 분명히 말했는데? 당신이 또 찾아오면 시청이든 경찰서든 신고할 테니까 각오하시라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알지? 알지. 형님들이 어떤 분이신데. 응, 알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나 같은 구질구질한 사람 찾지 말고 좋은 사람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그 이후 남편은 정말 땅으로 꺼진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 가끔 소식이라도 들려왔는데 한동안 들리는 소식이 너무 없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쓰다가 쉴 겸 사연을 쓰다가 길어져 버렸네요. 여기저기서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직은 혼자가 좋습니다. 아마 계속 혼자일 것 같습니다. 안 해본 일이 많아 하나씩 일어나가는 쾌감에 요즘 사는 재미가 너무 좋네요. 집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부동산 공인중개 자격증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지금 산 어디쯤인 걸까요? 다시 정상을 올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 봉우리 중 이제 막 하나를 넘은 건 아닐까 합니다. 산에 오르려면 오르막을 올라야 하고 결국 내리막을 내려와야 집으로 갈 수 있듯이 욕심 안 부리면 힘든 일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도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고 옆 사람도 가끔 의심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가끔 산에 가셔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고 겨우 1, 2년 만에 제 시댁 욕을 좀 해보고자 이런 곳을 찾아왔네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제 시댁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나만 운이 없었다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이혼까지 갈 정도로 고생하시는 며느리들 많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들 사연만 골라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시모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걸 보니 마치 동족 같아서 너무 위로하고 싶다가도
한편으론 저만 고부 갈등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철딱선이 없는 시모 때문에 멀쩡한 남편까지 안 보고 살고 싶었을 만큼 이혼 욕구가 치솟았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막상 쓰려고 마음먹고 생각해보니 왜 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엇나가는 며느리는 잘못되었죠. 하지만 제 말은 왜 잘해보려고 하는 며느리까지 독성으로 만들어버리냐고요. 독한 며느리, 못된 며느리 하시는데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최대한 타협하려고 했을 거고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시부모 잘 모시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만 자식이라 생각하고 남의 자식은 하대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며느리들이 왜 독하다 느껴지는 줄 아시나요? 다 살려고 점점 독해지는 겁니다. 시모가 욕하고 구박하는 거 무조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그분들도 며느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열의 일곱은 시모들이 다 며느리랑 대립한답니다. 며느리들만 시부모 마음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없어요. 시부모도 며느리 마음 얻으려면 맞춰가고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말이 옳네 마네, 옛날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네. 이런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왜 내리갈구만 하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고 부를 게 아니라 복수라고 일컬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저 또한 시댁 뽑기에 실패를 한 것 같아서 하소연 좀 하려고 컴퓨터를 켰네요. 저희 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좀 자격지심이 강한 사람인지 별것도 아닌 걸로 발끈하는 게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비교해대요. 입 다물고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 나서서 그렇게 차별하고 비교하고 요란을 피우니까 결국 자처해서 파국을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말로는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기 전 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었대요. 그냥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식구가 될 사이니까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 얘기를 듣고 그 많고 많은 정보들 중 제 나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한 건 며느리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자랐고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를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나이에 유독 반응했다는 게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혹시 제가 여자로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신경을 거슬렸던 걸까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그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제 나이는 32살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문은 시간이 지나서 상견례를 가졌을 때 시모가 왜 제 나이에 그렇게 예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신우가 백수예요. 개인적으로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체질상 안 맞던 저는 대학 때부터 개인 창업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알아봐서 적성을 일찍 찾았고 다른 전공으로 전과까지 하며 졸업 전에 저의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를 잘 운영해서 전국에 체인을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예요. 우선 제가 상견례를 갔을 당시에는 서울에만 2군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정말로 20대 청춘을 다 바쳐 창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데에 다보냈고 제 20대를 돌아보면 일이랑 공부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저의 모습은 없을 정도로 열정 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 친구랑 여행 가고 애인 사귀고 그런 풋풋한 추억은 제게 없습니다. 늘 긴 머리를 동여매고 안경만 끼고 다니면서 책이랑 컴퓨터랑만 놀았던 게 저예요. 학창시절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워서 어쩌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주위를 보면 학교 친구란 이유로 점점 안 맞는 인연을 길게 끌고 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던데요. 제가 좋은 사람이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좋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주위에 생길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제 사업체가 마련이 되고 여유가 생기니까 자연스레 남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편을 31살에 만났는데요. 저희는 1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청춘을 모두 창업하는 데만 열정을 쏟은 제 사정을 남편은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시모한테도 그렇게 저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시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칭찬해 주었는데요. 분명 표정이나 말투는 칭찬이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칭찬 같지 않은 뭔가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따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다 의지박약이라서 어린 나이에 오너 자리 서기 쉽지 않은데 어쩜 그리 독하게 성공을 했대요? 따님이 고집 좀 있는 편인가 봐요. 이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 기분은 그다지 개운하진 않았어요. 시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상견례 내내 저런 식으로 저를 왕창 칭찬해주다가 마지막에 김 빠지는 소리를 꼭 보태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인 신우에 대한 얘기도 굳이 갖다 붙이며 말했어요. 우리 효연이는 똑똑한 의대생이라서 내년에 졸업만 하면 유능한 의사가 될 애예요. 제 딴에는 그냥 내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데 애가 공부 욕심이 또 있더라고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기특한 짓만 하는 건지. 우리 딸애가 학교 다니면 그렇게 상을 받아오던데 의사 될 사람들이 학교 생활에 성실했다지요? 신우는 당시 백수이긴 해도 의대생이었습니다. 신우 나이가 저랑 동갑이라 했으니 32살이었죠. 그런데 아직도 학교를 졸업 못하고 의대생으로 있다는 겁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휴학을 했다든지 늦게 입학했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모가 그렇게 학교 시절부터 의사 체질인 것 같다고 의사를 꿈꾸네라고 자랑을 할 거면 저랑 동갑인 나이에 의대생일 게 아니라 전문의 한 자리는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후일담은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봐서 듣게 된 건데요. 신우가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단지 2년째 의사 국가고시를 떨어지고만 있다 하더라고요. 뭐 시무가 자랑하는 것만큼 신우가 의사 체질 같지는 않은데 원래 부모에게 자식 자랑은 나라 불문하고 공통점이니까 이해를 해줬어요. 다만 저랑 제 친정 부모가 궁금했던 건 신우 얘기가 아니라 저랑 결혼하게 될 남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견례 진행하는 동안 주고받은 대화는 남편 얘기보다 온통 신우 자랑 얘기로 가득했어요. 시무가 분명 남편도 사랑하는 게 보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우를 감싸고더니 처음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무가 신우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 때마다 신우는 아무 반응도 없이 식사만 했어요. 가끔씩 저와 신우 눈이 마주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잽싸게 피해버리고 말더군요. 그게 낯을 가려서 그런 건지 기가 죽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보기에 신우는 시모가 자신을 칭찬하고 치켜세우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이 집안 사람들의 식구가 되고 나니 시모와 신우 관계가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시모가 은근히 자기 딸이 기죽을까봐 억지로 내세우고 최고라고 부담 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남의 집 사정인데 제가 궁금해해서 뭐 하겠습니까? 문제는 시모가 그렇게 신우 자랑을 할 때마다 꼭 저를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시모는 상견례 때 제 칭찬을 남발하다가도 은근히 의사 될 신우보다 제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엄청 주절거렸다고 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칭찬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견제할 때나 쓰는 화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때도 이 사람이 나를 견제하나 싶은 생각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심호의 견제를 더 노골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오너이다 보니까 출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낸 뒤에 오후쯤에나 집을 나서요. 그걸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고 시댁에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을 용케 이용해서 한날 시모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왔더라고요. 일단 연락이 없이 왔다는 게 좀 그랬는데 제가 더 당혹스러웠던 건 시모가 달고 온 신우의 존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바쁜 아가씨까지 데리고. 오실 거면 연락이라도 주시죠. 그랬으면 아침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할 말 있으니까 왔지. 내가 어디 심심해서 왔겠니? 난 남의 집 밥은 잘 안 먹는다. 커피나 한 잔 타와 봐라. 아침에 안 마시고 왔더니 기운이 영 없네. 아니 대체 이렇게 큰 건물에 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비싼 집이라고 떵떵거리더니 순뻥 아니야? 네, 저희 집 건물은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랑 남편은 생활 운동을 좋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안 가고 5층 빌라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나름 집값은 높은 63평 고급 빌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구시렁 많이 대시는데 그래봤자 겨우 3층이에요. 시모야 늙었으니까 골골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저희가 시모 기준 맞춰서 집을 구할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집을 갖고 욕을 하고 굳이 다리 아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무슨 하우스?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나? 그래, 그거 3개 준비 들어갔다면서 아들한테 들었다. 그거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되니? 그럼요. 요즘 관광객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항공편도 거의 풀리고 날씨도 사계절 상관없이 화창한 날이 많고요. 관광객도 폭발적이고 놀러 다니는 사람도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방이 모자라서 예약도 다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여유 좀 많겠구나. 그럼 우리 효연이 학원 하나만 끊어줘라. 그 대신 내가 반찬 같은 건 만들어다 줄게. 너희들 맞벌이하면 밥도 옳게 못 먹고 다닐 거 아니니? 우리의 의사 되면 너한테 다 갚아줄 거니까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시무가 찾아온 목적을 듣는데 저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황당해서 선뜻 대답을 안 하고 신우랑 시무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잠자코 있던 신우가 말없이 제 앞으로 전단지 하나를 내밀더군요. 보니까 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입시학원 홍보물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저렴하게 표현해보자면 저한테 삥 뜯는 거잖아요. 신우 뜻도 잘 알겠고 시모가 뭘 원하는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왜 해줘야 되는지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도 사실 처음 봤고요. 제가 일찍부터 오너 시장에 뛰어들면서 저보다 훨씬 사회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솔직히 어리고 여자면 무시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차별을 겪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잘했기 때문인지 운 좋게 좋은 사람들만 제 곁에 엮여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모같이 뻔뻔하고 염치 없게 부탁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 평소 성격은 상대에게 나쁘고 차갑게 말하질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언성 높이는 사람들과는 말다툼이 나기 전에 바로 손절해버리거나 만약 안 볼 수 없는 사이라면 제 입장을 또렷하고 얌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웃으면서 풀어나가려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씀 뭔지 알아들었어요. 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을 왜 제가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서요. 혹시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쓸데없는? 아니,
이유가 뭐가 필요하니? 너도 이제 우리 식구잖아. 식구가 왜 있는 거겠어? 서로 도움되고 도움 주라고 있는 게 식구 아니겠니? 어머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건 식구라기보단 사업 파트너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저처럼 피 안 섞이는 가족일수록 그런 돈 얘기는 조심하는 것도 맞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 입장에서는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네요. 아가씨 문제는 해결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어쩌죠? 시무 입장에서는 제가 바로 수락이라도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신우까지 데려와서 통보를 한 것일 텐데 제가 막상 단호하게 거절하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남편한테 제가 착하고 참하다는 걸 미리 들은 데다가 평소에도 제가 웬만하면 시모한테 네네 했기 때문에 만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속으로 호구 며느리 잡았다고 이기적인 마음을 키워가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신우조차 얼굴을 시뻘겋게 열올리며 시모한테 역정을 냈습니다. 아이씨, 쪽팔려. 그러게 내가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 뭐 대단한 계획처럼 나 데려오더니 겨우 올케한테 돈 뜯는 거였어? 됐어. 나 먼저 갈 거야. 신우는 시모한테만 원망 섞인 소리를 치곤 먼저 집을 나가버렸어요. 상황이 본인 흘러가는 대로 안 가자 시모 또한 벌떡 일어났고 신우를 뒤쫓아서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 저한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 우리 딸 아직 공부 중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 딸이 의사만 되면 아무리 나이 들어도 너처럼 장사하는 애들보단 탄탄대로니까 지금은 네가 돈 많이 버니까 고개 치켜들고 있지? 나중에 내 딸 의사 되면 네가 내 딸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있어야 될 거다. 네? 무시는 어머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가 백수인 거 신경 많이 쓰시는 걸로 보여요. 아직 공부 중이니까 이럴 땐 옆에서 얌전히 응원만 해주세요. 아가씨가 어련히 잘하겠죠. 참, 어머님 커피 드셔야죠. 기가 차서 정말 내가 어디 아무 커피나 먹는 줄 아니? 그런 싸구려는 입에도 안 된다. 어디 감히 의사 자식 둔 사람한테 시중 커피를 대접해? 갖다 버려라. 시모가 많이 화나 보였어요. 정작 화가 나야 될 사람은 제 입장 같은데 저한테만 거절당한 게 좀 창피한가 봐요. 시모는 착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지는 제게 삐쳐서는 현관문을 겁나 세게 닫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얼마나 토라져 있었냐면요. 명절에도 저희더러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시모에 대해선 자격지심도 큰데 그만큼 속도 좁은 사람이란 걸 보너스로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들린 시댁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신우가 의사 국가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한테 들어서 우연찮게 신우 가채점 점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훨씬 못 미치더라고요. 과연 국시를 3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형편없는 점수였습니다. 이대로면 신우는 평생 의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신우는 의사치고 공부를 겁나 못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대에 들어갈 성적도 아니었는데 사수까지 해서 간신히 턱걸이로 입학한 거래요. 남편 말로는 그러도록 입바람 넣은 것도 다 시모 강요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의대 입학을 한 뒤로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성적을 개판으로 관리했을 거라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신우에게 별다른 꿈이 없었기에 시모가 신우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 의대를 강요했고 신우도 그냥 생각 없이 시모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모 성깔 보면 그러고도 남았겠네요. 남편은 다행히도 번듯한 대기업을 알아서 척척 준비하고 다녔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터치 안 한 거더라고요. 남편도 시모 하는 꼴 보면 열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사춘기 때는 시모랑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개인주의가 강한 저희 친정 사정과는 시댁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한 번씩 남편 어릴 적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쨌든 저도 1년간 삐쳐있는 시모를 굳이 찾아가 달래주지 않은 건 저만의 사정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3호점 세우기로 한 건물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글쎄 2천만 원을 날로 먹고 튄 벽지 시공자 때문에 시공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법정 문제까지 가느라 6개월 이상을 시달렸었어요. 어쨌든 겨우 수소문에 믿을 만한 벽지 시공자까지 찾고 계약을 하느라 근 1년을 생고생했습니다. 그만큼 개업 날짜도 계속 미뤄졌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기에 한동안 집에도 남편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거의 자정 다 돼서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늦게 들어와서 늦게 자니까 다음날 더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그랬어요. 1년이나 연락 없던 시모가 갑자기 언질도 없이 저희 집을 또 찾아온 그 섬뜩한 날이요. 기절하듯 자고 일어나서 겨우 안방 화장실에서 정돈하고 거실로 나갔더니 거기서 시모가 혼자 떡하니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마치 집주인처럼 애헴거리더니 곧 새초롬한 얼굴로 와서 앉으라 명령조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어쩜 시댁 안부를 안 묻니? 내가 연락 안 한다고 너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런 건 옛날에도 도리가 아니었다. 어쨌든 내가 이런 소리나 하러 온 건 아니고 너 무슨 사기를 당했다면서?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어야지. 하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땅덩어리에서 그리 욕심을 부리면 쓰나. 제가 언제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더군요. 시모는 여전히 1년 전 그때의 토라진 감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소심하지 않습니까? 제 사정은 아마 남편한테 전해 들었겠죠. 남편은 근근히 시모가 불러서 시댁에 다녀오곤 했거든요. 제 꼴 보기 싫어했다던 시모의 말을 남편이 전해주는 덕에 저는 전혀 시댁을 찾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먼저 안 달래줬다고 투정을 부리니 제가 인사말에 철딱선이 없는 시모라고 소개한 데는 이런 이유도 포함입니다. 네, 저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어머님,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왜 사는 거죠? 어떻게 직접 노력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염치 없이 빈대처럼 남의 돈만 호시탐탐 노리는 걸까요? 그런 새끼들은 정말 나가 죽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구나 쉽게 살고 싶지만 적어도 남의 돈 삥 뜯지는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제가 울상을 지으면서 그동안 사기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을 토로하자 시모는 제가 하는 거친 말투에 좀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크게 당황하는 것도 같았고요. 당연히 제가 사기꾼들을 가장해 시모를 저격했던 말이니까 찔릴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먹힌 것 같아 그건 좀 통쾌했네요. 시모는 제가 대놓고 울먹이고 있으니 기가 찼는지 몇 번을 헛숨만 뱉다가 입을 뗐습니다. 뭐 대단한 오너인 척 하더니 너도 허술한 건 매한 가지구나. 나이 좀 들더라도 차라리 제대로 준비해서 실수 없게 시작하는 게 낫지. 우리 효연이 봐라. 의사 공부 시작해서 아주 꼼꼼히 해내려고 학원까지 알아보고 다니지 않니? 그러네요. 제가 오너로서 더 제대로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의사 자식 둔 엄마 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해요. 혹시 아가씨 의사 된 거 못 보고 가시면 그냥 백수 딸내미 뒤치다꺼리 하다가 가는 셈이잖아요. 그건 제가 다 속상할 것 같아요. 뭐야? 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우리 애는 그냥 백수가 아니야. 무려 의사 준비생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시모는 딱 그랬어요. 저랑 신우를 계속 비교하면서 제가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난리, 못 나가면 이때다 싶어 신우 치켜 세우느라 난리.
듣다 보니 어느 장단에도 맞춰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열등감 심한 사람들은 귀찮다고 그 사람들 뜻대로 오냐오냐 받아주면 아주 신이 나서 더 엇나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성질을 내버리면 오히려 저를 성격 이상한 사람으로 몰겠죠. 그러니 질질 끌면서 스스로 지치도록 그 열등감자가 저를 아주 미워하도록 계속 반대 의견을 내주는 게 은근 먹힌답니다. 다 됐고, 그래서 넌 우리 효연이 학원 끝까지 안 끊어준다는 거냐? 일이 벌 받았으면 마음 좀 고쳐먹지 그러니? 너 때문에 우리 딸 작년 시험도 떨어졌어. 그때 학원 등록만 했어도 내 딸 벌써 의사 됐을 거다. 참, 그래. 맞네요. 그때 어머님이 서로 돕는 게 식구라고 하셨죠? 지금 저 사기당해서 아가씨보다 제가 더 돈이 급하거든요. 먼저 저 돈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 돼서 다 갚을게요. 사기당한 돈 보상금 받으려면 수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돈 좀 주세요.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빌려주니? 우린 그런 돈 없다. 있었으면 내가 우리 딸한테 쓰지 그걸 왜 너한테 쓰겠어? 이유가 어딨어요? 우리 식구라면서요. 역시 어머님은 저를 식구로 보지 않는데 돈이 아쉬워서 저한테 식구 타령하셨던 거죠? 정말 너무하세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호구로 보는 줄도 모르고서 어머님 잘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럼 저도 아가씨 백수꼴 유지하는 거 지켜만 볼래요. 저도 애 낳아서 제 애한테 써야 되잖아요. 제가 또 호락호락하지 않자 시무가 지금 자기한테 협박하는 거냐고 그러기에 저는 완강하게 손을 내저으며 그저 서운해서 그런다고 울먹거렸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잠깐 집에 들린다고 한 그 시간에 제 얼굴에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시무를 나무라더군요. 내가 다른 시엄마들처럼 와이프 건드리면 안 참는다고 했지. 내 사람이라고. 엄마가 뭔데 내 사람한테 지적질이야? 그리고 매일 무릎 아프다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여기는 왜 자꾸 오는 건데? 당장 나가. 남편한테 쫓겨난 시모는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까지 전혀 연기하는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제게 삿대질하면서 착한 가면 쓴 악마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견제질이 막을 내린 건 이로부터 2년 뒤인 신우가 간신히 국시에 합격하고 나서였어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 거의 전교 꼴등이나 다름없던 신우가 의사 면허증을 땄다는 사실은 솔직히 진심으로 손뼉 쳐주고 싶었어요. 적성에 안 맞더라도 결국 해내고 마는 신우의 근성이 좀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 시모는 의사 된 딸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겠어요. 저희 친정까지도 초대해서 자랑하려고 안달이 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빠지면 섭섭하겠네요.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는 분이 먼저 전화까지 해서는 저희 집 안부를 묻는 척 신우 자랑 얘기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황당하면서도 웃겼습니다. 신우가 합격한 그날 시댁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어요. 저희 친정은 바쁘기도 했고 시무가 당일에 초대를 하려고 했던 거라 따로 시간 내기 어려워 결국 저희 식구들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신우의 앞길을 제대로 축하해주려 준비했어요. 거기서 시모는 또 저와 자기 딸의 비교를 신명나게 시작했죠. 아이고, 이제야 내가 좀 한숨 놓겠네. 그래, 사람이 박수 좀 받으려면 의사 정도는 돼야지. 어디 장사치 나부랭이로 성공한 거랑 의사가 감히 비교가 되겠니? 아유, 자랑스러운 우리 딸. 내가 너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지? 시모는 신우를 옆에 끼고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엉덩이를 두들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 태도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신우가 의사 면허 딴 건 축하할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적당히 박수 쳐주며 맞춰주었어요. 또 그날이 지나면 더 이상 저랑 신우를 비교하면서 돈 달라고 억지 부리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우 표정은 막 기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단순히 무표정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모가 하는 칭찬을 기분 나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시모가 강요한 의사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그냥 제 눈에는 신우가 금방이라도 의사하기 싫다고 때려치울 것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네가 백수로 늙어 죽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젠 동네 사람들한테 내 딸 의사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이제 시집 가면 알 거다. 어딜 가나 의사 며느리라서 감히 무시하는 곳 없을 거야. 엄마가 그 정도 미래까지 다 내다봤으니까 나중에 엄마한테 꼭 효도해라. 그럼 그동안 엄마는 제가 쪽팔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말도 안 했다는 거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창피해 죽겠다고 생각했었나 봐? 어쩔 수 없지. 나이 35살 먹고 시집도 안 가고 직업도 없다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부모 얼굴 똥칠하는 거야. 그나마 내가 널 의사 공부한다고 말해놔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거지. 네가 공부만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세상은 아직도 학벌, 직업, 능력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너무 고지식한 시모 조언에 저도 남모르게 불쾌했는데요. 그때 신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놓으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에 뭘 들고 와서는 시모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신우가 내민 종이 안에는 웬 식당 사업 계획서랑 2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은 이 시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 그동안 의사 국시 질질 끈 거 일부러 그랬어. 공부도 안 했고 시험도 고의로 더 망쳤던 거야. 그동안 제대로 하는 척 하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더라. 아무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덮밥집 사장이거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렸는데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의사 면허 따줬으니까 앞으로는 참견하지 말라고. 나 더 이상 엄마 꼭두각시 안 해.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의사 됐는데 뭘 차렸다고? 아니, 의사 자격증 따놓고 식당 일이 웬 말이야? 너 미쳤니? 의사랑 그런 조무래기 식당이랑 급이 다른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알지? 나 하고 싶은 게 없던 사람인 거. 근데 오빠 결혼하고 올케 보고 마음이 달라졌어. 올케가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장사하는 거 보니까 멋있더라고. 나도 내가 오너로 창업 성공해서 전국에 내 가게 확장하는 게 꿈이 됐어. 난생 처음으로 목적이 생기니까 진짜 떨리더라. 그러니까 그냥 응원해줘. 그 순간 식탁 위를 흐른 정적은 제 살결까지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모 반응이 궁금해서 바로 쳐다봤더니 시모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 상황을 눈치 보고 있었고 저는 신우를 잠시나마 오해했던 게 미안해서 진심으로 신우의 꿈을 존경하듯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모가 찬 분위기에 찬물을 한 번 더 끼얹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랑 사진을 갈기갈기 찍기 시작했죠. 식탁 중앙에 있던 국자를 들고서 신우 머리통을 향해 냅다 던지더니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몹쓸년이 너 제정신이야? 음식점, 덮밥.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너한테 퍼본 돈이 얼만데. 당장 집어치워. 너 이 식당 이거 하면 나 2번 다시 너 안 본다. 쪽팔리게 덮밥 장사가 뭐야 덮밥이. 이럴 줄 알았어. 엄마한테 내가 딸이기는 해? 그냥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키운 딸이잖아. 잘 됐네. 나도 엄마가 다른 집 딸이랑 나 비교하는 거 진절머리 났었어. 그만 독립할게. 의사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가 공부해서 직접 의사하던가. 닥치지 못해? 뭘 잘했다고 눈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의사 직업이 어디 아무한테나 오는 행운인 줄 알아? 너 무조건 의사해야 돼. 의사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친히 말해주니 고맙네. 엄마한테 유일하게 고마운 건 그게 다야.
그동안 나도 창업 자금 모으느라 엄마 이용하면서 숙식 좀 했어. 그래서 의사 면허 따준 거야. 엄마 비 다 맞춰줬으니까 이 이상은 엄마 욕심인 거 알지? 참, 그리고 올케 나보다 잘 나가고 똑똑한 거 맞아. 괜히 자격지심 갖고 며느리 하대하지나 마셔. 신우는 왜 자기까지 나서서 올케 기죽이는데 일조해야 되냐고 성질을 내면서 자기가 맞았던 국자를 들고는 시무 주변 언저리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날아오는 국자를 피하면서 시무가 시커패 비명을 질렀고 신우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닥친 분을 못 푼 시무가 신우에 대한 배신을 어쩌지 못하고 이젠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신우가 의사 안 하고 딴 생각한 게 저 때문이라며 무작정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얄궂은 그런 장사나 하면서 애 마음 어지럽혀 놓으니까 저 모양이 된 거잖아. 내 딸 인생 어떡할 거야? 우리 딸 의사로 안 살면 나 진짜 죽어. 너 그 일 당장 관둬라. 너 때문에 공부 잘만 하고 있던 애가 헷가닥 돌아버렸잖아. 어머님, 제발 사람 좀 되세요. 딸 왜 의사 시키려고요? 저한테 돈 구걸한 것처럼 딸한테도 빌붙으려고요? 딱 보니까 어머님은 죽을 때까지 대우 못 받을 팔자예요. 어쩌자고 사서 밉상짓을 골라 하세요? 안 그래도 인상이 불도구상이시라 좋진 않은데. 이게 정신 나갔나? 너 은근히 웃으면서 사람 엿먹이더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싹수 없는 것 같으니라고. 너까지 쫓겨나고 싶은 거냐?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고 싶어? 사실 남편 때문에 어머님 횡포 참고 살았는데 계속 이런 꼴 보고 살아야 되는 거면 그냥 이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이혼했으면 좋겠나 봐. 어떡할까? 우리 이혼할래? 남편은 밥상 위에 위험한 물건들이 또 날아다닐까 봐 그걸 치우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듣고 주방에서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쌍심지를 켰습니다. 저랑 이혼하기 싫은 남편의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시무를 공격하였어요. 내가 엄마 없인 살아도 우리 와이프 없인 못 살아. 나한텐 한 번도 엄마가 와이프보다 먼저였던 적 없어. 엄마 때문에 와이프 다치는 순간 나는 바로 엄마 손절할 거야. 그러니까 시엄마랍시고 내 와이프한테 별 시덥잖은 소리 해봐. 이제는 나도 안 참을 거야.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저만 두둔하며 시무를 외롭게 만들자 시무는 역시 또 삐쳐서는 더 이상 대응 안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저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는 남겨드렸네요. 나름 파티를 했던지라 식탁이 아주 어질러져 있었는데 시부가 시무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우리더러 상은 내일 치우게 두고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더러 시무가 철딱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시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시부의 큰 호통이 거실 밖까지 들렸는데요. 시모에게 제발 철 좀 들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어른답지 못하냐면서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자기까지도 우리 앞에서 얼굴 못 들겠다는 시부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지친 목소리가 묻어났어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모 성깔에 진절머리 내며 지냈다면 시부는 남편과 신우보다 훨씬 더 질린 상태로 살았으니 사실 그럴 만도 하긴 해요. 어쨌든 그 뒤로 남편은 혹시나 제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올까봐 엄청 눈치 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만 생각했을 땐 이혼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건 다 시모 때문에 순간순간 제 표정이 돌변해서였을 겁니다. 시모는 삐치면 근 1년을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해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시댁을 뒤집어 엎어준 신우 덕분에 저까지 한 해 더 편하게 생겨 좋긴 합니다. 그러게 우리 시모 마음 좀 곱게 먹을 것이지. 과한 욕심을 부리니까 이렇게 패가망신 꼴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출세 욕심은 부모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크면 부모한테 반감 생긴다고요. 머리 커진 애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모는 계속 자기 새끼를 자기 손맛대로 주무르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자식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우도 참 대단합니다. 시모 꼭두각시로 살다가 꿈이 생기고 나서는 본인 돈 모으는 데 시모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엄마가 얼마나 미웠으면 이용을 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의사 좋아하는 시모한테 의사 자격증을 덜컥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끼는 며느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래나 저래나 현재는 저희도 신우도 시댁과 왕래 없이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모랑 말하기 싫다면서 안부 연락도 시부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 나간 신우 있잖아요. 신우가 개인적으로 제게 먼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사업 조언을 묻는다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저랑 같이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다녀오기도 하고 오너가 어떤 식으로 구조물 관리를 하는지 직원 관리나 필요한 협력업체 등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제게 배우고 싶다고 솔직히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신우는 늘 영혼 없이 껍데기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불행해 보였는데 이제야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로 좋아하는 일 앞에서 신우는 마치 저의 열정 가득한 20대의 모습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런 열의를 가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우 보니까 저도 옛날에 노력했던 시절이 마구마구 생각나면서 진심으로 신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 본점 옆에 신우 덮밥집 자리를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사업 파트너도 되어볼까 싶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산다는 건 돈을 삥 뜯고 빈대처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윈윈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시모가 나중에라도 철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엄마로서 제대로 역할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네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큰 자식한테 옛날 같기를 바라고 뭘 해주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니 내 손으로 자식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만 놨다면 그건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자식에게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끝났다고 봐야 된대요. 그 이후부터는 자식들이 스스로 효도를 하면 되는 거고 사정이 있어서 얼굴 자주 못 보여주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래의 제 자식을 생각하면 듣기만 해도 속상한 순리이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자식의 탄생부터 보내주는 그날까지 기쁨과 슬픔은 온전히 부모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독수리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새끼들 품어놓고 날지 못하는 새끼새를 절벽 아래로 그냥 밀어버린다고요. 새끼새들은 그렇게 날개짓 하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식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한 번쯤 괜찮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 자식 중요한 거 알면 제발 남의 자식 중요한 것도 좀 압시다. 나쁜 마음 먹고 살면 내 자식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고통받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